저는 김말순, 올해 78살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던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가족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죠. 오빠가 남긴 유산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유언장, 끝없이 이어진 다툼과 의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더 큰 비밀, 돈보다 무거운 건 결국 피와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오빠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 저택 앞마당. 아직 장례 음식 냄새가 가시지 않은 이곳에 슬픔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차녀 선자가 장남 영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애도보다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죠. 영호는 넥타이를 다시 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다들 힘들었는데 이제 정리할 일들이 남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기다리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인의 누이인 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지냈다니. 참 쓸쓸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저택의 규모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2층 양옥의 넓은 마당, 그리고 도심 한복판의 이 땅값을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아끼셨을 거예요. 손자 지훈이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28의 나이에도 아직 정착하지 못한 그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은주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드실 것 좀 준비해 드릴까요? 4년간 고인을 돌봐온 그녀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은주 씨. 선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다른 일 찾아보셔야겠네요.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오늘이 지나면 이 집과의 인연이 끝날 것이라는 걸요. 영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3시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곧 도착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지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과 함께 이번만은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니까 우리도 책임감을 가져야죠. 말순이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참 알뜰하게 사셨구나. 이 집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영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지만 그 자신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은주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호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돌봐주셔서. 그런데 이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장석진이 도착한 것이었죠. 6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으로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등장과 함께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진 변호사입니다. 그의 인사와 함께 진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와 욕망이 곧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순간이었죠.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애도의 그림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요. 변호사 장석진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각자의 속셈을 감추려 애썼죠. 그런데 아버님 재산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영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공개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과 함께 살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서요. 이 집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으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모아둔 게 꽤 있을 거야. 그 옛날부터 돈 관리를 워낙 꼼꼼하게 하셨거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허투루 쓰는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으로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은주는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4년간 고인을 돌보면서 그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녀는 누구보다 고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죠. 영호가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오직 유언장에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자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뜻으로 유언장을 쓰셨을지, 평소에 누구를 더 아끼셨는지, 말순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다. 우리 오빠는 마음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혈육이니까 뭔가 배려해 주셨겠지. 영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형편상 급한 게 있어서요.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그의 고백에 선자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그동안 잘 나가셨잖아요. 저는 평생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뭘 받은 게 없어? 영호가 반박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고.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받은 것도 오빠 결혼할 때보다 훨씬 적었다고요. 지훈이 어색하게 중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할아버지 영전 앞에서. 변호사 장석진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전에 감정적으로 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뜻을 차분히 들어보시는 게.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각자의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는 빚 때문에 조급했고 선자는 평생의 서운함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싶었으며 말수는 혈육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생각하고 있었죠. 은주가 물 한 잔을 더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가족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영호님 사업 이야기도. 정말요?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사업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은주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선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 텐데요. 모든 분들을 다 걱정하셨어요. 은주의 대답에 모두가 각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오빠 성격의 유언장도 아주 꼼꼼히 써두셨을 거야. 누가 뭘 받을지 다 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기대와 불안, 그리고 감춰진 욕망이 곧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순간이었죠. 거실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의 서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장석진이 검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도장이 찍힌 빨간 봉인지가 그대로 붙어있는 유언장이었죠.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전에 확인해 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고 최정수 님께서는 지난 6개월 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입회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영호가 침을 삼켰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에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죠. 빚더미에 앉은 현실에서 아버지의 유산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으니까요. 손자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 평생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이번 하나의 기회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바닥에 기댔습니다. 우리 오빠가 뭐라고 써두셨을까?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동생처럼 느껴지는 오빠의 마지막 뜻이 궁금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손자로서 무언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은주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4년간 고인을 돌보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럼 고 최정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나 최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와 선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순도 귀를 쫑긋 세웠죠. 지우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죠. 은주가 벽에 기대선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요. 저택과 토지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일체의 재산을.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영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사업 실패로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평생의 서운함이 이제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다. 가족을 잊지 않으셨어. 지훈도 미소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일체를 김은주에게 상속한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손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말순이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은주라고 하셨나요? 지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은주 씨 맞습니다. 은주는 벽에 기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대와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김은주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체면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손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 읽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장석진이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 최정수님의 전 재산 마이너스 서울시 중구 소재 저택과 토지 그리고 예금 13억 4천만 원, 주식 및 채권 27억 원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김은주에게 상속한다. 이상입니다. 13억? 27억? 지훈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총 40억이 넘는 재산이 간병인에게 넘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말이 안 돼. 우리 오빠가 정신이 나갔나?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78세 노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몰랐다고요? 영호가 은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아버지 옆에서 뭘 했길래? 어떻게 꼬드겼길래? 오빠. 선자가 영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은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죠. 은주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6개월 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가 아픈 건 아니었나요? 정신이 흐렸던 거 아니에요? 의사의 정신감 정서도 받으셨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가족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가 은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뭘 했길래? 4년 동안 우리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돌려놨길래?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은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간병만 했을 뿐이에요. 선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실하게 간병? 그게 40억을 받을 이유가 돼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 자식이었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당연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호가 격분했습니다. 권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누군데? 평생 아버지를 모신 자식들인데. 말순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왜 이래? 혈육을 버리고 남남한테. 평생 동생 같았던 오빠의 배신감에 78세 노인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가족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이해가 있으시면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소송. 영호가 외쳤습니다. 당연히 소송할 겁니다. 이런 황당한 유언장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이 선택 뒤에는 그들이 아직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40억을 간병인에게. 영호의 외침이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평생 자식 노릇한 우리는 내팽개치고. 선자가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4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어떤 수작을 부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벽 쪽으로 더욱 물러섰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봐드린 것뿐이라고? 말순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우리 오빠 마음을 어떻게 돌려놨는지 모르는 줄 알아? 78년 넘게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 봐. 지훈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계셨죠?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장석진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시지 말고 차분히. 차분히? 영호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런 유언장을 썼다고 믿습니까? 의사의 정신감 정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대답에도 영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재산을 노리고 노인을 꼬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손자야. 말순이 말렸지만 손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간병인한테까지 무시당해야 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영호가 비웃었습니다. 40억이 안쓰러워서였구나. 그래서 4년 동안 버틴 거구나. 아니에요. 은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진심? 손자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진심이면 이 돈을 받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평생 손자라고 예뻐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정말 미쳐버린 거야. 혈육을 버리고 남을 선택하다니. 변호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존중? 영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무슨 뜻을 존중해요? 자식들을 모독하는 뜻을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포기? 손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계산 다 끝내놨을 텐데. 4년 동안 우리 아버지 감언이설로 속여놓고. 저는 감언이설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은주가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외로워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정성껏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영호가 은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성껏? 4년치 월급이면 충분히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더 욕심을 부려요? 욕심이 아니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말순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지금 알았으니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 재산을 내가 왜 가져가? 거실의 공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들이 4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죠.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못났나요? 손자인 저도 믿지 못하셨나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걱정하셨다고요. 사랑했다고? 손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이런 모욕을 주나요? 간병인한테 전 재산을 넘겨주면서. 영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조종한 거라고. 조종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은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4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모든 의심과 분노가 그녀에게 쏟아지고 있었죠.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고 뭐고.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오빠를 속인 이 여자를 그냥 놔둘 수 없어.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이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가족의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눈물 흘리며 서 있는 은주가 있었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변호사 장석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향했습니다. 영호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인께서 유 원장과 함께 봉인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유 원장이 공개된 후에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또 무슨 황당한 이야기가 나올지.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고 최정수 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제야 밝힌다. 영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요? 은주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나의 딸이다. 거실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듯 했죠. 뭐라고요? 말순이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딸이라고 하셨나요? 은주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1983년 내가 35세였을 때의 일이다. 사업차 부산에 내려갔다가 만난 여인이 있었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이미 결혼한 몸이라 책임을 지지 못했다. 영호와 손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혼외 관계를 처음 알게 된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혼자서 딸을 낳아 키웠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편지가 계속되었습니다. 은주가 간병인으로 내게 왔을 때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모습에서 옛 연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은주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99.9% 일치였다. 은주는 내 친딸이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지훈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은주 씨가 고모라는 말이에요?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런 일을. 변호사가 편지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지 못했다. 어머니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은주가 간병인으로 내게 온 것도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손자가 충격에 빠져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사신 거예요? 4년 동안 은주를 지켜보면서 내 마음은 찢어졌다. 편지가 계속되었습니다. 내 친딸이 나를 모른 채 성실하게 간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평생의 죄책감이 몰려왔다. 영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나는 은주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이 유언장으로 내 마지막 아버지 노릇을 하려 한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습니다. 은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였다는 걸. 말순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오빠 딸이구나. 내 조카. 변호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영호야, 선자야, 그리고 지훈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은주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다. 이제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부디 이해해다오. 거실에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이제는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한 딸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선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4년 동안 아버지를 간병하면서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정수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군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다가 할아버지를 알게 됐고 간병인으로 지원했어요. 영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군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그냥 간병인으로만 대하셨거든요.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오빠가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은주 씨를 알아보셨나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변로사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한 명에게는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균형을 맞추려 한다. 선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균형이라. 그럼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선자야. 말순이 말렸지만 선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영호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이 재산을 받으실 건가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럼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평생 받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선자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럼 결국 가져가시겠다는 거네요. 하지만 혼자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걱정하셨던 가족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놀랐습니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오빠들이고 조카예요. 은주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영호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 화날 만해요. 선자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네요.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나타나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네요. 은주가 사과했습니다. 지훈이 감동받았습니다. 은주 고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은주라고 부르세요. 편하게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오빠가 좋은 딸을 뒀구나. 그녀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비밀을 안고 사셨구나. 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딸을 알아봤지만 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이. 선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변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기를 바라셨어요.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평생 혼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선택이 가져온 것은 파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거실에 다시 모인 가족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차가 끝났어요.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설립도 완료됐고요. 빚더미에서 벗어난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니까 의미가 깊어요. 손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의 서운함이 이제는 이해와 감사로 바뀌어 있었죠. 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장학금도 주고 독거노인 돌봄 사업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는 이제 재단의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조카가 참 착해. 혼자서 다 가질 수 있는 걸 이렇게. 조카가 아니라 딸이에요, 할머니.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변호사 장석진이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영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신 거였구나. 이제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억은 재단에 10억은 가족들에게 나머지 10억과 이 집은 은주가 갖는 거로 정리됐네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원망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받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아요. 아니야. 말순이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평생 받지 못한 아버지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지훈이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사실 거예요? 네. 이 집에서 아버지 추억을 간직하며 살고 싶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든 와서 아버지를 그리워해 주세요. 영호가 감회가 깊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뭔지 알겠어요.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손자가 마저 말했습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지만. 말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참 지혜로웠어. 마지막에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놨구나.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고인의 뜻대로 잘 마무리됐네요.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변호사를 배웅했습니다. 3개월 전의 분노와 혼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고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영호가 은주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손자가 고인의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구나. 재산보다 무거운 건 피와 사랑이라는 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인 최정수의 마지막 선택이 가져온 것은 혼란이 아니라 화합이었고 상처가 아니라 치유였으며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주셔서. 그리고 저택에는 따뜻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욕망으로 모인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진실과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폭로되면서 가족들은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라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통해 혈육의 의미와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40억의 거대한 유산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나누는 나눔의 정신으로, 그리고 가족 간의 화합과 상생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말순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보다 무거운 건 피와 사랑.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욕망으로 시작된 하루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고, 갈라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며, 숨겨진 진실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고인 최정수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히 상속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값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짜 상속자들로서 말입니다.